8년 전 꼭 이맘때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세를 놓겠다는 건물주였는데요.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나타나질 않았던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공인중개사는 인근 상인에게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상인도 그렇잖아도 요즘 도통 안 보이더라면서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걱정과 염려는 이내 충격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이 몸 앞으로 묶인 채로 집 안에 숨져 있었던 겁니다. 타살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도곡동 할머니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이 할머니가 두 손이 묶인 채, 몸 앞으로 묶인 채 숨져 있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할머니는 당시에 88세였고요. 한모 씨였습니다. 이분은 강남구 도곡동에서 한 40년 정도 거주했던 이 도곡동 토박이었는데요. 2층 건물에 살고 계셨는데 2015년 2월 25일에 이제 이 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월세를 주겠다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까지 이 할머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뭐 할머니 건물 이제 1층에 어떤 수선 가게 하는 분한테 혹시 저기 할머니 지금 계속 나오지 않으시는데 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선업자가 요즘에 안 그래도 이 할머니가 통 보이질 않으셨어요라고 하면서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는데 예. 여기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양손이 운동화 끈과 휴대전화 충전줄로 묶인 채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니 1층 수선 가게 하시는 상인분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저 방문을 열었다는 거는 집 현관문을 열었다는 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당시 상황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창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현관문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하. 여기에 더해서 이 할머니가 반쯤 먹다만 그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일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바로 그 인근의 CCTV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가는 인물이 없어서 이때부터 애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인근 초등학교 앞이며 뭐 근처 아파트 진입로며 이렇게 좀 정비가 된 구역은 곳곳에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있었는데요. 예. 정작 이 할머니 집 앞 골목에는 CCTV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일단 이 할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죠. 이 도곡동 토박이였다면 양 변호사님, 이거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른바 알부자라고 해야겠죠. 할머니가 이제 2층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연립주택만 놓고 보면 70년대 지은 노후한 주택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주변이 한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었고요. 뭐 리모델링한 저기가 지금 보이는 사건 현장이거든요. 리모델링한 아파트들이 있고 상가들 다 들어왔고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기에 2층 연립주택이 있다라는 건 저 가치가 그냥 보시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고, 또 할머님 또 따로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기준으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자산가로 알려졌고, 게다가 사건 있기 6년 전쯤에 남편하고는 사별하는데 자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고스란히 할머님 것이었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조카만 방문을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2015년 자산 30억이면 지금 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뭐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일단 어떻게 뭐 자식도 없고 또 혼자 사는 30억대 자산가 노인, 뭐 일단 그걸 노린 또 누군가 주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교수님.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25억에서 한 30억 정도의 자산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감식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좀 약간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도난 물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있는가를 갖다 막 이게 뒤진 그 물색 흔들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닥에요, 목걸이 반지 같은 게 그냥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챙겨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평소에 어떤 성격이었냐면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성격이죠. 왜냐하면 자식도 없고 그 재산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전화번호를 보게 되면 이 할머니가 전부 다 직접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관리를 갖다 해왔고,
또 이제 이 주변인들 같은 경우는 이 할머니가요, 주위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문을 그렇게 쉽게 열어주는 그런 그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리하고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깐깐하고 또 부자이면서도 전략 정신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이 파손이 안 돼 있었으니까 문을 열어줄 정도의 면식범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까지 들어올 정도가 되는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하고 경찰이 여러 방향으로 수사를 갖다가 계속해 나갑니다. 자, 도곡동에서 40년을 사셨다면 그 이웃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뭐 이웃들의 어떤 목격담 뭐 이런 거 없었나요? 그런데 이 사건 몇 달 전부터 이 할머니 주변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3달 전에는요, 할머니가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어느 날 할머니가 그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마도 기획부동산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도 이 점을 눈치를 챘는지 호통을 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투자를 권유한 인물 측에서 뭔가 앙심을 품고 그 이후로 할머니에게 계속 협박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이 할머니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서 주변인들에게 호소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자들은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게 뭐 되게 쉽게 해결될 사건 같았는데 뭐 의외로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뭐 협박 전화가 왔으면 이거다 싶었을 텐데 또 연관이 없으니까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위협을 당한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사건 발생 보름 전쯤에 할머니 집에 복면 쓴 남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사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할머니 그냥 친척이나 택배에 왔나 보다 하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복면 쓴 남자가 서 있었고 할머니가 그걸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쳐서 이제 주변 건물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통만 친 게 아니라 복면을 벗기려고 시도를 아이고야, 했고요. 위험해. 결국 이 남성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깜짝 놀라서 왔을 때는 이미 저 남성은 도주한 이후였고요. 근데 하지만 저 당시에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예. 복면을 벗기려는 과정에서 남성이 도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할머니께서 이웃들에게 내가 위험할 때는 꼭 좀 나 좀 도와달라 이런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세상에 복면을 하고 들어온 막 사람을 막 그걸 몸싸움을 어르신이 보통 성정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건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실제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도 할머님이 또 한의원에 오셨는데 한의원에 다쳐서 오신 거예요. 직원들이 왜 다치셨어요 하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게 실락을 하다 다쳤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이런 정도의 일이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도 할머님이 신고하면 또 괜히 번잡하고 복잡해지고 뭐 싶었는지 신고도 안 하셨고요. 주변에서는 진짜 이 정도면 할머니 CCTV 좀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성정이 강하시고 또 저 연세 될 때까지 세상을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으셨고 워낙 근검하다 보니까 이 비용 이런 걸 고민하시다 CCTV를 설치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 교수님 들어보세요. 30억 자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그 CCTV 그 몇 개 하나 다는 것 그 돈이 얼마인데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글쎄요, 그게 이제 그 비용 생각하지 말고 CCTV만 설치를 했었더라면 뭐 이제 좀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금방 그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경찰이 수사를 갖다가 아주 열심히 해서 이 감식 결과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 수사가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일종의 그 과학 수사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할머니의 콧잔등하고 입술에서 범인이 아마 이 실랑이를 하면서 거기다가 땀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 땀에는 이제 표피세포가 있기 때문에 DNA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손톱 밑에서 범인의 DNA가 나왔고 또 손을 결박을 했던 휴대전화 충전선과 운동화 끈에서도 또 이 DN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조를 했는데 일치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조 대상을 갖다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서 예. 할머니, 조카, 친척 그리고 전 남편의 가족 모두 용의선상에 올렸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웃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또 할머니 집에 공사를 왔었던 그런 인부들 또 한 10년 동안 그 집에서 새들었던 세입자들까지 80명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모두 이 DNA 조사를 갖다 실시해 나갑니다. 자, 지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마다 당신들의 이제 어떤 판단으로 막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80명 중에 범인이 있었습니까? 나왔습니다.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60대 정모 씨라는 정모 씨.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모 씨는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할머니 집에 새들었던 세입자였습니다. 아하. 5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할머니와 애시당초에 세입자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할머니랑 약 30여 년간 그러니까 이 정 씨가 30대일 때부터 알아온 사이였습니다. 이 정 씨의 그날 행적을 역추적해 보니까 할머니 집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모습은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담을 넘어서 도망간 걸로 보이고요. 결국 사건 발생 12일 만에 이 정 씨를 긴급 체포하고 또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일에 이 정 씨가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할머니 혈흔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정 씨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자, 역시 면식범이 맞았습니다. 이 정 씨 검거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네,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아니,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이셨다고요? 왜? 그럼 그쪽에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가기는 갔는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가셨어요? 당뇨 좋다고 해서 그걸 할머니한테 좀 살라고 갔어요. 아니,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그 30년 동안 아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님이 한때 이제 건강식품 장사를 하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근데 양 변호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모르겠죠. 당당해 저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저 남성이 뭐 집에 뭐 집수리하고 페인트도 하고 이렇게 좀 잡일들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사업 실패 때문에 우울증, 수면장애, 공포, 불안장애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부부 갈등에 도박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 때 뭐 채권 빚에 쫓기는 나머지 전화용도 미납이 된 상황이었고 게다가 또 보험 사기로 실형 전력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전력을 가진 저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DNA는 DNA가 왜 나왔겠어요? 왜 예. DNA 왜 나오냐? 당신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건강식품 사려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 얼굴을 밀어서 내가 넘어져서 발작이 와서 기절했다. 뭔 소리야 근데 이게? 깨다 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 그래서 난 그냥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범행 동기입니다. 도대체 왜? 돈. 왜 이 할머니를 이라고 살해했을까? 생각하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집안에서 뭐 어떤 물건도 없어지지 않았고 예. 할머니 하다못해 목걸이, 뭐 귀중품 같은 것들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모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기는 좀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일단 범행 동기는 이 살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단 재판부에 이게 사건이 벌어진 날 정 씨가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할머니가 거절해서 이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제기한 범행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혹시 뭐 무죄예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데 증거, 살인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정 씨가 DNA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거 나를 누군가 모함하려고 제3자가 조작한 증거다.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할머니를 살해했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게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역 20년.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